네, 안녕하십니까. 제16회 제주포럼 프리컨퍼런스 사회를 맡은 제주연구원 뉴프론티어팀 김시우입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지속가능한 평화, 포용적 번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오는 6월 이곳 해비치 호텔에서 개최되는 제16회 제주포럼에 앞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미리 논의하고 성공적인 포럼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본 행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현장에서 진행하며 현장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 유튜브 제주포럼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 현장에 참석하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 네, 김상협 제주연구원 원장님,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원장님, 네, 오늘 이곳 현장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함께 해주시는 온라인 참관단 분들이 접속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네, 온라인 참관단 분들 저 보이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프리컨퍼런스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 원장님께서 개회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 원장입니다. 제16회 제주포럼 프리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님, 제주연구원 김상효 원장님,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제1세션과 2세션에서 그 사회 발제 토론을 맡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계시는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제주포럼이 개최된 것이 2001년입니다. 따라서 올해로서 제주포럼이 출범한 지 20년이 되고 이제 제주포럼은 성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양적으로 질적으로 제주포럼은 많은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발생한 작년에는 사실 제주포럼이 취소의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그 생소했던 화상회의 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무사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제주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아마도 작년 코로나 와중에서 개최된 하이브리드 국제회의에서는 제주포럼이 규모나 내용이나 기술에서 가장 앞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제주포럼이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원래 내달 개최되는 제주포럼 본회의에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그 사전 예행 연습으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작년에도 본회의를 앞두고 프리컨퍼런스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주연구원이 참여하면서 공동 주최를 하게 되고 프리컨퍼런스가 내용과 규모에서 확대되어 과거에 그 원래 계획했던 기술적인 예행 연습을 넘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4세대가 발언하고 기성세대가 경청하는 귀중한 소통의 장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그 내달 개최되는 제주포럼 본회의의 성공을 위한 기술적인 사전 예행 연습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대 간 소통과 또 세대 간 협력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께
그리고 수고하여 주시는 실무자께 감사드립니다. 하영 고맙사예. 네, 오늘 하루를 힘차게 여는 한인택 원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제주연구원 김상혁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협입니다.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전달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 제주 포럼을 2030 젊은 세대 여러분들과 함께 프리 컨퍼런스 형식과 함께 시작하게 돼서 매우 뜻깊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정공진 님, 제주 한라대학교 총학생회장이시죠. 유준환님, LG전자 사무직 노조위원장이시죠.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대표님이십니다. 정다솜 서스틴베스트 애널리스트님, 요새 ESG 열풍이 불고 있는데 좋은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에 계시는 김수현님, 그리고 대한민국 예비역 공군 중위로 계시는 김동헌님, 그리고 카이스트 경영대학 지속가능경영 동아리 회장을 맡고 계신 이진아님, 그리고 클라이밋 스카우트, 기후 행동과 관련 봉사 기구로 알고 있는데요. 발레리 까린 루이스님,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빅웨이브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민님, 그리고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맡고 계신 현경준님, 그리고 클라이밋 스카우트의 프로그램 매니저를 맡고 계신 박지원님,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죠. 추월의 시대 메디치 출판에서 펴낸 저자 중 한 분이신 백승호님,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 연구원이신 베스 잭, 한국말도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가상화폐 굉장히 큰 관심이죠. DAO 대표를 맡고 계신 임동선님, 그리고 베리지 항공우주 대표를 맡고 계신 젊은 분이신데 항공사 대표를 맡고 계시네요. 신동윤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세션, 본격적인 토크 세션과 발표가 있을 텐데 MBC 라디오에서 진행을 맡고 계신 이승원 님이 모더레이터를 해주시고요. 또 추월의 시대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저자 한윤형님, 또 추월의 시대 저자, 그리고 헬마우스의 치프 프로듀서 하원기님, 그리고 제주 더 큰 네일 센터의 김종현 센터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여러 직장을 좀 다닌 편인데요. 학교 다니다가 어쩌다가 대기업에, 그 당시는 대기업 제 나이 때는 들어가기가 사실 굉장히 쉬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때는 쉬웠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갔다가 또 신문사에 들어갔다가 방송사에 들어갔다가 또 어쩌다가 또 어공이라고 어쩌다 공무원 생활도 했다가 또 대학교에 갔다가 지금은 제주연구원에 있는데요. 돌이켜보면은 제가 제일 똑똑했을 때가 20대, 30대였던 것 같아요. 진짜로. 좋은 아이디어가 정말 많았는데 제 얘기를 들어주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대기업 첫 직장 생활에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당시 기획실의 임원께서 그건 네가 임원 되면 해라. 너무 안타까웠어요. 들어주는 분도 없고 힘도 없었고. 근데 오늘 이 Voice from the Young,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우리 원희룡 지사님 귀를 열고 들어주시기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존경하는 우리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장님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교육에 조금 관심이 있는데요. education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에듀케이션의 어원은 에듀카레라고 밖으로 끌어내는 데에 뜻이 있다고 합니다. 밖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선배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또 독일어에 번스타인이라는 작곡가가 알려준 건데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독일어에 배우다와 가르치다가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레르넨. 그러니까 배우면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배운다. 제가 실제로 젊은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 가르치는 것보다 미안하지만 훨씬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자, 이제 얘기를 들을 차례입니다. 제가 그 영어 말에 이거 있잖아요. I'm all ears. 나는 귀밖에 없어요. 오늘은 그 귀만 갖고 있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는 얘기를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현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의 기조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피드래곤 원희룡입니다. 왜 이 이름으로 소개를 드리느냐? 제가 게임 아이디나 최근에 개설한 이 디지털 가상자산 거래 계좌의 닉네임이 해피드래곤 또는 히드래곤이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예년 같았으면 우리 제주 포럼의 그 전야 세션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 포럼을 열었었는데요. 올해는 한 달 가까이 먼저 또 충분한 집중도를 갖고 청년 이 프리 컨퍼런스를 열게 돼서 더 제주 포럼이 발전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 얼마 전에 저의 원칙을 깨고 가상자산을 구입을 했습니다. 저의 원칙이 뭐냐면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투자하거나 늘리지 않겠다라는 저의 약속이 있었는데요. 왜 가상자산을 투자를 했냐? 지금 한 570만 명 정도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만 2030 세대가 한 250만 명 가까이 신규로 개설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주식 투자도 위험한데 얼마나 변동성이 크고 또 제대로 온 거래 기법 그리고 투자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사고팔고 사팔사팔 하다가 사실은 그나마 약간의 저축, 뭐 결혼 준비 자금 아니면 소규모 대출 다 날리기도 쉬운데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뛰어들까?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월급 갖고는 이번 생에 집 한 칸 마련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좌절이 우리 젊은 세대를 이미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몸부림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위험한 투기에 진짜 겁없이 1억 천금으로 뛰어들었다라고 손가락질만 하기에는, 그리고 개인들의 책임이다라고만 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하고, 이것의 원인을 찾아 들어갔을 때는 부동산 폭등, 일자리의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고도 성장의 뒤끝에 그 이후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모델을 못 만들고 지금 20여 년째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돌파구를 못 만들고 있는 바로 이 기성세대의 실패 또는 무책임이 바로 이것의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이 많아서 뭐 왕창 들어갈 수는 없고 1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투자하고 계신 분 계시죠? 살짝 김원진들 많이 하셨어요? 많이 물려 있습니다.
저 70층에 들어간 분들 꼭대기에 어떻게 그렇게 다 들어가나 몰라요. 저는 일주일 전에 딱 들어갔는데 100만 원 들어갔는데 바로 하루 만에 20% 손실을 봤습니다. 대폭락하는 날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하는 얘기로 소위 떡락, 그러니까 대폭락이죠. 빔을 그냥 광선총을 맞아가지고 완전히 실신 상태, 소위 떡 실신 상태로 지금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어제 또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10%로, 그러니까 20%가 다시 회복돼서 올라온 거죠. 야, 100만 원 갖고 또 저는 다 잃어도 좋다 체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권을 갖고 공감대와 이걸 갖자라고 들어갔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저절로 시세에 손이 가고, 이게 전부 만약 10% 폭락하면 사실은 그걸 애써 잊어야만 멘탈이 관리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실제 이거를 전 재산 내지는 전 부채까지 걸고 투자를 한 이 시대에 우리 2030 젊은 세대들의 마음이 어떻겠나.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게 제 딸이 둘인데요. 20대 후반에 딸 둘, 딸들의 친구들, 또 그 친구들의 오빠 언니들 전부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 추월의 시대 저자들도 지금 와 있습니다만은,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쩌면 성공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세계 6위의 군사대국, 그리고 미국에서도 디지털 미래 세상의 공급망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 그러한 기업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2030 젊은 세대들은 N4를 이야기합니다. 하나, 두 개 포기하기 시작해서 무한개의 N개를 다 포기한다는 얘기죠. 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고 디지털 다가오는 미래 세상에서 어쩌면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이 N4를 얘기해야 될까? 그래서 이로 인한 불안은 우리 어른 세대 그리고 고도성장 세대가 함께 이 문제를 정면 대결해서 불안을 최대한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빈부격차 해소 문제라든지 부동산, 일자리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공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결과의 불평등, 건강한 경쟁으로 인해서 우리 자본주의의 발전이 돌아가고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게 출발점에서의 부모 찬스로 인한 격차, 자산 격차, 그리고 이미 독점을 이룬 그런 지배자들의 기득권과 횡포에 의해서 공정한 경쟁의 기회마저, 건강한 경쟁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디지털 기술과 정보의 수직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이러한 세계적인 경쟁과 변화의 시대에 2030 젊은 세대들이 N4와 공정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무한 도전을 얘기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격차와 이 편향을 어떻게 시정할까를 가지고 더 창의적인 생활 방식과 사회 시스템을 고민하고 도전해야 될 젊은 세대들로 우리는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추월의 시대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요, 우리 저자들 우리 계시지만, 저는 세계 최빈국에서 태어난 1964년생이거든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젊음과 저의 주된 경력을 보내고 선진국에서 노후와 제
인생 종말을 임종을 맞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빈국에서 개도국, 선진국까지 생애가 걸쳐 있는 사람이죠. 대신 최소한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지금 MZ, 그러니까 MG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OECD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그다음에 2007년, 8년 이후에는 스마트폰, 그리고 그 이후에 디지털의 무한 확장, 세계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우리의 세대들이기 때문에 경험 자체가 다르다.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이 점에서 진정한 세대의 소통과 경험의 공유와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 속에 들어있는 어린 새도 깨고 나오려면 자기 부리로 쪼아야 되지만 어미새가 밖에서 부리로 쪼아줄 때 더 빨리 부활을 해서 더 넓은 세상에 자기 날개로 날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의 좌절과 불안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 속에서의 가능성, 그리고 그 속에서 무한 도전의 MZ 세대로 자리 잡아 나가기를 진정으로 부모 세대로서 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언제나 절대적인 지지자이자 응원군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계 최빈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까지 오는 그 인생 경험 속에서의 혜택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물려받은 자산을 우리가 다 탕진하고 부채로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없던 기회도 물려받아서 그 기회 속에서 우리가 일어섰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기회를 박탈하고 거기에다가 기득권의 장벽을 쌓아서 격차 밖으로 젊은 세대들을 밀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제주 포럼에서 마련하는 우리 젊은 세대의 토론의 장은 매우 진지한 자리고요. 듣는 자리고요. 그래서 아마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그 불안과 어쩌면 그 분노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기회만 주어지고 여건만 마련되면 전 세계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가장 힘있게 발휘될 수 있는 우리 안의 위대함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베껴 와서 다른 나라에서 빌려다가 집어넣던 이런 교육과 이러한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함을 끄집어내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도전하고, 이 사회가 그 도전의 결과로 기득권화해서 안주하지 않고 도전의 과정에서 나오는 실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붙들어주면서 일어서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도전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혁신 국가를 이끌어 나갈 그러한 젊은 세대로 우리가 세우는 일에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지하게 우리 젊은 세대의 생각과 경험들을 듣고 배우고, 또 제가 어떻게 힘을 함께 모아서 우리 젊은 세대 앞에 있는 불안과 장벽을 해소하고 이 기회의 영역을 열어 젖히기 위해서 어떤 혁신과 어떤 헌신들을 해야 될지, 이 점에 대해서도 저도 느끼고 앞으로의 실천의 계기로 삼는 그런 자리로 하고자 합니다. 진짜 이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장님, 김상엽 제주연구원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좌절과 불안을 서로 함께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연대를 통해서 해소하면서 대한민국의 힘찬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사님, 저를 포함해서 청년 세대들에게 정말 기억에 남는 기조사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2030 청년 세대 원탁 회의 보이스 프롬 더 영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해 볼 텐데요. 무대 위로 좌장과 패널들을 모시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 우리들의 미래 2030 청년 대표 김용진 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좌장분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미래 2030 대표위원 제주연구원 프론티어 팀의 김홍진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제주, 여러분이 사랑하는 제주에서 미래 대한민국과 지구의 주인인 청년의 목소리 내지는 기성세대에 대한 청년 세대의 고발을 듣기 위해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효과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박수는 세션 마지막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고발 들어보겠습니다. 정공진 한라대학교 총학생회장입니다. 저희 제주 청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 우리 제주 청년들은 뭐 수도권 지역이 아니어서 섬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TO가 항상 모자라고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해도 정규직 전환이 매우 힘들며 최저 시급보다 낮은 임금, 고등학교 졸업 때부터 이러하다 보니 육지, 이제 서울 혹은 이제 부산 이런 데 대학 진학을 원하며 그곳에서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타지에 가서 어렵게 생활을 하려고 하니 또 고민거리가 생기고 제주도에 남아 있으려고 하니 창업을 하려고 하니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며 칙창업 박람회를 참여하려고 해도 제주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만 서귀포 컨벤션홀 혹은 저희들이 알지 못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항상 좀 놓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홍보가 잘 되고 저희들이 알 수가 있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노력해 주시지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준환 LG전자 사무직 노조 위원장입니다. 스크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G전자 사무직 노동조합 위원장 유준환입니다. 이제 노동조합 하면은 이제 우리 생산직 분들이나 기능직 분들의 전유물로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노동조합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 연구직 분들도 충분히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사무직, 연구직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많이 없어왔죠.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산직만 노동조합을 결성해야 된다는 인식 문제도 있었고 막연히 사무직분들은 대우를 잘 받겠지, 대우를 조금 못 받아도 참아야지라는 생각 내지는 문화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이러한 조금 참아야지라는 인식의 사각 속에서 불합리함들이 점점 많아졌던 거죠. 예를 들어서 통보식 노무관리라든지 연봉의 동결, 불공평한 성과의 붕괴, 초과근로 수당의 미지급, 폭언, 폭행, 이러한 2021년에 대기업에서 일어난다고는 믿기 힘든 일들이 아직도 너무나 당연하게 자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지만 이러한 문제는 2030 세대, 흔히 말하는 MZ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MZ세대가 요구하는 바도 기성세대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MZ세대라서 특수한 불만, 없던 불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쉬쉬하고 골마왔던 부분들을
이제는 직시하고 공감하고 표출할 힘과 매체가 생겼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MZ세대라는 단어가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태어난 연도로 세대를 구분하는 것도 시대와는 조금 벗어난 발상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가능하다면 저는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MZ세대로 정의하고 싶어요. 모두들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뉴스 댓글, 그것도 아니면은 단체 카톡방에 기사를 올려서는 사회에서 느낀 불합리한 점들을 SNS를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공감을 얻으면서 더 나아가서 공론화까지도 가잖아요. 근데 저나 우리 조합원들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그 SNS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지금 포럼에 참여하신 분들도 분야는 다 각자 다르셔도 분명 눈에 밟히는 불합리함들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 MZ세대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신다면 대응책 대신 태어난 연도가 언제든 어떤 위치에 있던 직접 MZ세대가 되어서 그동안 느끼셨던 사회 구석구석의 불합리함들에 대해 소신껏 마음껏 목소리를 내보시는 건 어떠실지 감히 제안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바로 다음 주제에 넘어가기 전에 저희 포럼 스테이지에 있는 분들 설문조사를 할게요. 자, 여기서 내 집이 있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자, 그럼 플로어에서 내 집이 있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카메라 잡고 계신가요? 네. 자, 바로 이한솔 대표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부동산, 집 하면 뭐 한국 사회 거의 모든 의제들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느낌이 있죠. 이거는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게 수도권에서 촉발되면 지방으로 다 이런 부동산의 흐름들이 또 쫙 퍼지기도 합니다. 고발이라기보다는 약간 토론이 필요한 주제라고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 추월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가장 낙후된 그리고 관습에만 의존하는 게 약간 우리 사회 정치 그리고 부동산이지 않나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분노보다는 좀 상황 진단은 필요해 보입니다. 한 3가지 정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투기를 권장하는 사회, 집이 곧 불안이 되는 사회, 빌려 쓰는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이렇게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영끌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불안을 당연히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안정적인 일자리 줄어들고 노동소득의 가치가 자산 증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소득만으로는 집을 구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월세 방에서 살기에는 임대인 갑질, 아니면 2년 내지 4년 만에 이사 가야 되고 가격은 폭등하고 임대료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집을 또 구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내가 10년 뒤에 지금만큼 살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집을 사지라도 않으면, 이 막차 타지라도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불안이 너무 당연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좀 명확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2년에서 4년 개정할 때 대체 누가, 어떤 기성 언론이, 어떤 정치인이 이게 혈안이 돼서 반대를 했는지, 그 임대주택 짓는다고 하면 어떤 지역의 소유권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어떤 지역의 정치인들이 그것들에 동조하는지,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들을 제한하자고 하는데 계속 투기를 권장하는 조세제도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군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토론해 볼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년 세대 내에서의 합의는, 사회적 합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당연히 기성세대가 이 논의에서는 빠져야 될 것 같고요. 합의를 할 때 주택 정책은 어쨌든 실거주자, 소유자로만 지원하고, 집값이 올랐을 때는 그만큼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환원하고, 투기는 근절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그리고 세입자로 살더라도 10년 내지 20년 안정적이게 살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임대료를 살 수 있는 그런 합의를 한다면 뭐 LTV나 지금 특별공급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조금 더 건설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16분의 5 이 숫자가 뭘 뜻하냐면은 여기 스테이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스크린에 보신 이제 나온 여성 그리고 남성 비율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 스스로 먼저 반성을 하고 바로 정다솜 서스틴베스트 애널리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장님 제가 시작 전에 저도 작은 설문을 해도 될까요? 예. 네. 제가 젠더 정체성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 번 손 드셔도 돼요. 나는 내가 남자라고 생각한다.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나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한다. 자, 나는 내가 여자와 남자 사이에 있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도 없으시군요. 네, 그러면은 저의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SG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 중에 S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젠더 얘기를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 젠더 담론은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가진 개인들이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여성 대 남성 혹은 남성 대 여성의 이분법적 대결 구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여성 징병제나 아니면 여성 채용할당제와 같은 차별적 금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이러한 젠더 문제를 여성과 남성의 성대결, 일종의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는 데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젠더 정책들이 여성과 남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사이에 중간 영역이 없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그 내용이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 기업의 이사회를 특정 성으로만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등기 임원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 법의 본질이 젠더 다양성을 제고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를 생물학적 성의 양적 균형의 문제로 치환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젠더 다양성의 전부를 얘기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접근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굉장히 다른 존재들이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하기 때문에 이런 접근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젠더는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분법적 개념이 아니고 모든 개인의 젠더 정체성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어떤 스펙트럼 사이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스펙트럼 바깥에도 존재할 수도 있고요. 저만 해도 어떨 때는 굉장히 남성적이라고 얘기하는 성역할을 수행하고 어디서는 굉장히 여성적이라고 얘기하는 성역할을 수행합니다. 저한테 제가 100%의 네가 사회에서 얘기한 여성인이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단언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물학적 성은 여성이지만 나의 젠더가 100% 여성인가는 확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젠더가 굉장히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젠더를 단순히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는 데서 이런 대결 구도, 갈등 구도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갈등, 성대결을 넘어서 공감과 연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생물학적 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젠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나와 다른 생물학적 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와 같은 젠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런 여러 개인들 간의 젠더 교집합이 다양하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연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정책 또한 이런 복잡성을 이해할 때 갈등의 도구가 아닌 연대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4학년 김수현님 발표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 자리에서 편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편견이란 이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입니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고착화돼서 발생하고 좀 거창한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되게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뚱뚱한 사람은 게으르다, 요즘 청년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 우울증은 의지가 약한 거다 등 사소해 보이는 것 하나하나가 모두 편견입니다. 이러한 편견은 차별이나 폭력을 낳기도 합니다. 다문화 가정, 젠더, 성적 지향성에 따른 차별 및 폭력 외에도 신체, 학벌, 출신 지역 등 수많은 영역에서 편견과 차별이 자리합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보건대학원은 체중 편견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의사가 뚱뚱한 사람에 대한 편견을 지니기 때문에 비만이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 및 치료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인데요.
질병의 실제 원인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고 비만에서만 찾음으로써 오히려 질병을 방치하거나 섭식장애,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만약 의사가 비만에 대한 편견 없이 진료를 한다면 신속한 치료를 받고 평범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편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에 대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상대가 인간이라는 것 외에 옷차림, 생김새, 성별 등 그 밖의 모든 정보는 부정하고 오직 그 상대, 그 자체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둘째, 편견을 역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명문대 박사 출신, 현명한 100세 노인, 재활 고수, 대기업 임원이나 정부 간부 등 본인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혹은 본인이 무지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여 대하는 것입니다. 두 방법 모두 다 비효율적이고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편견을 완화하기에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모두 상대를 빠르게 이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상대를 정형화해서 쉽게 친밀감을 조성하거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성이 증가한 지금, 과거와는 다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화 및 편견이 더 빠른 정보 처리 방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과 폭력보다 효율성이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편견으로 다른 이를 상처 입힐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편견은 불시에 드러납니다. 생각만 하지 실제로 차별이나 폭력은 가한 적이 없다는 말은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편견 없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동원 대한민국 예비역 공군 중위 미국 대학원생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자리에서 특권에 의한 병역 기피 그리고 그로 인한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도지사님께서도 키노트 스피치에서 언급을 하셨듯이 전반적으로 군복무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느끼는 불평등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큰 키워드로 떠오르는 수저론도 그렇고 대부분의 20대, 30대가 아까 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성공은커녕 내 집 마련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어떤 불안감을 굉장히 기저에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청년층을 자극한 많은 사건들이 대부분 불공정에서 기인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인 자녀 특혜라든가 LH공사 부동산 사건 등등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역을 불공정 불합리하게 기피하는 것에 대해서 청년 세대에 좀 좌절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그런 많은 이슈 중에서도 특히 군대 관련된 이슈는 좀 심리적인 어떤 마지노선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불공정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군복무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이것만큼은 모두가 나와 똑같이 어떻게 평등하게 짊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가 않고 그리고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군무 관련된 비리는 다른 부분의 특권과도 굉장히 긴밀히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똑같은 방법으로 복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36개월 교정시설에서 대체 복무하는 그런 제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평등한 의무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가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늘리고 그리고 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방어하는 또는 방어했던 나라에서 보장하는 것들을 그들은 좀 대가 없이 누린다는 어떤 청년 시대의 좌절감이 있고 그래서 군 관련 정책이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되 굉장히 평등하게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시하는 정책이 발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동원 중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인들보다 1년을 더 근무를 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도 가게 됐으니까 Thank you for your service. 예, 바로 이어서 이진아 카이스트 지속가능 경영 동아리 회장 발표 듣겠습니다. 네, 더 이상 소비자들이 텀블러와 재사용 장바구니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 시대에 직면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19년 대형마트에서 속비닐 사용 규제를 했더니 대형마트는 포장 없이 구매할 수 있었던 야채나 과일들이 전부 비닐, 랩,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묶음 포장을 해두고 속비닐이 아예 필요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쓰레기 없이 장을 보기 위해 면주머니를 들고 가보아도 포장 없이 살 수 있는 품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시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쓰레기 없이 장을 볼 수 있는 선택권마저 박탈당하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함에 따라 무기력해지고 상실감에 빠지는 기후 우울증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바뀌기 어려운 이유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로 생산자에게 폐기물을 부담금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 비용이 전혀 부담되지 않아 오히려 마음대로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 재질의 포장재를 만들고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면제부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폐기물 발생량 중 우리가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은 단 12%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85%는 사업장 폐기물, 건설 폐기물로 발생하는데 일회용품 사용 문제, 분리배출 불량 등 일반 시민들의 생활 폐기물의 문제로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훨씬 많이 배출하고 있는 기업과 건설 산업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산업이 먼저 움직이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서 부과하는 환경 부담금에 실제 재활용 비용, 환경 부담 비용을 반영하여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선제적으로 폐기물 감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출량에 따라 비용이 부과되는 재활용 폐기물도 종량제가 필요합니다. 재활용품을 버리는 데 비용이 부과되면 소비자들은 재활용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장 쓰레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그 포장을 만드는 기업들에게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민 환경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작년 말에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과연 국민의 몇 %가 탄소 중립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을까요? 법정 의무 교육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처럼 성인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학교에서도 초중고 대상으로 환경교육은 필수적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쓰레기는 소비자들의 실천을 강요하는 캠페인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쓰레기는 기후 위기의 하나의 그 또 다른 이제 threat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원지사님께서도 저번 주에 이제 제주도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 CFI 정책을 이제 저희 워싱턴 이제 제이 인슬리 주지사께서 이런 공감대를 같이 형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과 연결해서 이제 발라르시의 카린 클라이밋 스카우트 학생이 이제 영어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막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Good morning, everybody. My name is Corinne Balashe, and I'm a half French, half Russian, London-born, London-bred master's student at KAIST. I'm also currently working as a youth challenge developer with the Global Youth Climate Challenge, which sees young people from all around the world join together to propose solutions to the P4G countries and businesses. In discussions with my team, including members from Mexico, Sudan, South Africa, Denmark, and Indonesia, it's clear that young people want to be a part of orienting green policy. Our ambition to solve climate change is grounded in our experiences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policy standstills, and mounting scientific evidence on the downsides of a 4-degree increase in planet temperature. Whilst our discussions understand the priorities of previous generations, they have undertones of exasperation at corrupt governments, a continued preference for short-term costs over long-term benefits, and an overall low evaluation of the public's potential to absorb behavioral change. My team is exploring solutions connected to industrial and agricultural waste, and more specifically, how to support recycling and the use of recyclable materials by industry. Whilst we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a national approach to reducing unnecessary uses of plastic packaging, such as through a plastic tax, quota system,
and/or scheme to support innovative business solutions. We want to create a space where it's not up to our leaders to determine our futures. We want climate governance, which is as much local as it is international. And we want solutions that involve the youth and that do not underestimate our involvement. I would like to close with this image. Though we are one planet, we are more akin to one village. Maybe you can think back to a rural area in your country. Perhaps there is a family there that finds it difficult to send their kids to school, what with irregular public transport and 2 working parents. To help out, another family offers them a carpool. I hope that we can use this philosophy as climate change affects us all, but to different degrees and in different ways. Thus, it is our job as those with influence, resources, and expertise to enable and empower green solutions which help our brothers and sisters across the village that is our Earth now. Thank you for listening. You're welcome. Thank you. 자, 바로 다음에 이어서 김민 기후변화 청소년 모임 빅웨이브 대표가 발언을 할 텐데요. 이제 저희 실제로 지금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자막이 안 나오는데 유튜브로는 자막이 송출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민 대표 발언하겠습니다. 네,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빅웨이브의 김민입니다. 저는 오늘 거의 실종 사태에 가까운 우리나라의 기후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는 정권이 3번이나 바뀔 동안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연이어서 실패를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세계 경제 포럼 에너지 전환 지수가 하락되는 등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매우 더딥니다. 세계에서 기후변화라는 단어가 기후위기로 바뀌는 동안 저탄소 생활신천을 강조하는 캠페인은 사실 탄소 중립이라는 수식어만 붙었을 뿐이지 내용은 사실상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 중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해외 석탄 투자에 대해 작년부터 계속 많은 요구들이 있었지만 정부는 계속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바이든 서밋에서 각국이 이전보다 더 높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할 때 우리나라는 답을 내놓지 못했죠. 거기서 저는 정부의 기후 리더십이 어디에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에 대한 얘기인데요. 중요 선거 때마다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기후 공약들을 매번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때도 그랬었고요. 과연 내년 대선에는 그럴지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원전 공방으로 참 보수와 진보를 가르고 재생에너지를 거부하는 야당, 그리고 항공산업이 거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데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앞장서는 여당, 그리고 이런 정부 여야가 과연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지를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런 최근에 이대남, 이대녀 등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재단하고 구분짓는 정치 프레임의 염증을 느끼는 청년들이 과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전경련 부회장님께서 ESG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지 경영으로 하자. 전기코드 뽑고 텀블러를 사용해야 된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산업계도 물론 바뀌고 있습니다. 탈석탄 금융선언도 하고 ESG 경영선언도 하고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근데 말보다는 행동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기부하고 텀블러 쓰고 나무 심는 활동은 기업으로서 가져야 될 진정성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비즈니스로 인해서 환경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금 ESG나 기후위기를 리스크 대응 수준에서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재 책임 있는 리더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권한을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청년이라는 수식어 대신에 저희를 동등한 이해관계자로 바라보고 기후위기를 전 분야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리더십의 혁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성찰과 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것들을 비워내야 미래를 새롭게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의 역할이 더 커질 것 같고, 이런 의미에서 이어서 현경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도지사님 안녕하세요. 저 도지사님한테 먼저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참여와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 제가 도지사님을 만났을 때의 사정과 별반 다를 게 없어서 먼저 도지사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도지사님께 이렇게 아는 척 인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좀 운이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멋진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대한민국의 작은 섬의 지방 국립대의 학생 회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기회에 이 자리에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됐지만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제주 포럼이 아니었다면, 제주에서 열리는 자리가 아니었다면 제가 참여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참석을 하는데 어떤 선택적으로 참석을 해야만 하는 청년의 현실 자체가 뭔가 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건 사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드는 자리인데 어쩌면 그들이 조금 소외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다양한 문화를 만드는 세대라고 우리 세대를 다른 사람들이 좀 칭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양한 문화를 누가 만들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이어서 만들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런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런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각각 개인들의 이야기를 어떤 지위나 경력 또 어떤 사회가 정한 가치에 따라서 이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사람들의 그런 가치에 따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그 자체로 개인 자체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공론화장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경력이나 그리고 또 결과에 대해서 평가받지 않고 그 과정, 그 개인의 가치에 의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제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 자리에 어떤 제주대학교의 어떤 모과, 사회학과의 학생이 선정이 돼서 그 학생이 어떤 한 일, 그 학생이 만든 가치는 없지만 그냥 그 개인 자체로 존중을 받아서 이런 제주 포럼 프리 컨퍼런스에서 나와서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이 사회를 바라보는 생각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오히려 그 미래 담론을 타자화시켜버리는 패러독스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부족한 저를 제주 포럼 프리 컨퍼런스에서 청년의 참여와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게 해주신 제주 포럼에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지원 클라이밋 스카우트 프로그램 매니저 비슷한 주제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당사자로서 청년이 바라는 참여와 권리에 대해 말하게 된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청년 세대의 삶이 다양한 걸로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세상이 온통 투자랑 투기를 말하고 또 기후랑 환경은 생존을 고민하는 문제들이고 주거와 소득 또 사회불평등을 고민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 청년으로서 이런 당사자로서 저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진정한 참여와 그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정부에서 많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왔지만 저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이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지원 형태의 정책들이 많았고 이런 시의 기반들의 정책은 저희에게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궐선거만 하더라도 재개발이나 재산세, 과연 청년들에게 재산,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나? 앞서 설문조사를 해본 분들 알겠지만 저희한테 그렇게 크게 공감되지 않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정책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기존에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특권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누구나 보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문제를 직접 겪은 이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고 그들이 참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런 청년들을 어떠한 위원이나 위촉은 임명의 과정이 아니라 일부 할당하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의견만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의 권리이기도 한데요. 청년들에게 어떤 권리는 그냥 저희가 살아가는 이 청년 단계에서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그냥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실제로 청년기본법이 통과했고 이를 통해서도 청년의 정책 참여 권리들이 법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년 정책들은 이런 청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앞으로는 어떤 시혜나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이런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반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청년 당사자들의 생각이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아예 없느냐,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많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또한 참여하고 싶어도 어떻게 참여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때 청년들의 참여 기반을 마련한다. 그럼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시기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만드는 것, 아니면 이때 청년들이 참여해서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또 제안하고 캠페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참여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효율적으로 청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정 운영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청년이라는 단계에 있는 한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또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치 공동체에도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청년은 그냥 어떠한 그 특권을 바라거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세대가 아니고 단순히 미래 세대가 아니고 시민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권리는 청년만을 위한 특별한 권리가 아니고 청년들이 특별한 권리를 바라고 어떠한 영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대화해가고 만들어 나가는 참여를 원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변화를 위한 정책과 답을 제시하는 정치를 청년들이 좀 더 기대하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만에는 스테이지로 눈을 돌리겠습니다. 백승호 추월의 시대 저자입니다. MZ 세대도 이제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이제 저는 이제 M 세대에 가까운데 저희가 이제 이런 저희 새로운 소통 연구소로 하는 이제 그 연구 조직을 꾸리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면은 저는 이제 30대 중반이 좀 넘었는데 30대 중반에서 40대랑 좀 더 가깝고 이제 30대 초반은 20대랑 좀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예, 앞에 이렇게 왜 말했냐면은 다들 이렇게 원고 준비를 안 해오셨는데 저는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원고를 보고 있겠습니다. 예, 제가 어렸을 적에는 4평 남짓의 단칸방에서 내 식구가 옹기종기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빨간 고무 다라이에 물을 받아다가 세수를 하고 바깥에 있는 푸세식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갔습니다. 친구 집에 있는 486 컴퓨터가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때 휴대전화는 없었고 친구 집에 있는 무선 전화기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엄마한테 200원을 받아서 오락실에서 게임 2판을 하고 신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근에 4,000원 정도 하는 삼겹살을 버너로 구워 먹으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게 당연하던 시기였습니다. 1990년대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 커버려서 사회의 일원이 된 저는 두 부부가 방 3칸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으로 밤사이 끝난 미국 주식장을 확인하고 찬물이 나오는 정수기에 물 한 컵을 먹고 전기 자전거를 타고 회사로 갑니다. 스마트폰에 태블릿 PC에 작업용 컴퓨터와 노트북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까지는 한두 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삼겹살 값이 1990년에 비해 서너 배나 올랐지만 이제 삼겹살은 더 이상 거창한 외식이 아닙니다. 그런 게 당연한 시기입니다. 202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요새 한국의 밥솥 회사가 베트남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 밥솥을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 쿠쿠 밥솥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발을 만들고 옷을 꿰면서 수출하던 나라가 이제는 디지털 원유라고 불리는 반도체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무역시장의 한 축이라도 되길 소망했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무역시장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저는 영화 국제시장에 등장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존 서사를 기억합니다. 조금 더 잘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자식 새끼에게 나 같은 삶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그렇게 고군분투했던 당신들의 노력들 덕분에 우리 사회는 추월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한국 사회가 이뤄낸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라는 두 성과를 양발로 딛고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 또 그 부모의 세대에는 너무나도 요원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경험이 다르다 보니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다르다 보니까 종종 다툼과 오해가 생깁니다. 저는 친구들과 추월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 제목만 보고서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면만을 지켜 세우는 소위 국뽕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책을 감히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세대들을 위한 해설서라고 지칭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두 가지를 짚어내고 싶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추월의 시대에 오르게 되었는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산업적인 기틀을 마련해 놓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세대, 민주주의 사회에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세대, 그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들이 보았던 한국 사회는 어땠는지를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읽어낸 세상은 분명 과거보다 좋은 세상일 겁니다. 그러나 추월의 시대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있던 선수가 보이지 않게 된 그 순간부터 온전히 나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시대, 할아버지의 시대와는 다른 방법론을 찾아내야 하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과제, 새 시대의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쓴 책에는 그런 고민들의 총론이 담겨 있습니다. 강론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희는 책에서 저희를 개도국에서 태어나 자라다 보니 선진국이 된 세대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의 시대, 그리고 지금의 시대를 모두 이해할 위치에 있는 저희가 지금 문제를 던졌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쓴 이유는 해답을 저희끼리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답을 찾아보자고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저희의 고민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다들 박수를 치고 싶으신 건 아시겠는데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예, 바로 이어서 Beth Jack, 우리들의 미래 연구원 발표가 있겠습니다. Thanks very much for the kind introduction. I want to begin by sharing with you one of my favorite phrases in the Chinese language. And I'm not going to ruin it with my poor pronunciation, but in English, the phrase means the predecessors planted trees and the descendants took the shade. The climate crisis which all of us face relies on the action described here being taken, and we must be able to rely on each other across generations to ensure that an environment in which we can thrive continues to exist. Sadly, the path we've chosen over the past decades has not been coherent with this most basic requirement of our civilization. The scale of our impact of our actions has increased exponentially, and yet our sense of responsibility has in many ways diminished. Whilst critical advances have been made, myself and others like me have watched our leaders delay the need to take responsibility, and we've watched them discard its immediacy as something for the future to deal with. And to make it clear, we are all aware of the undeniable complexity of our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Yet for one reason or another, the more stringent policy measures that we could have made, the more considerable opportunities for progress that we could have grasped, and above all, the maturation of our systems into a form in which responsibility is accepted and value rethought has been deferred. This global game of procrastination has reached its limit, and the future has arrived. And whereas once we had the luxury of choice, we must now face the weight of the decisions that we've made for so long.
It's easy for us to get carried away when we have these discussions and separate into different camps. It can be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public and private sectors, or older and younger generations. But obviously, this sort of thinking is not helpful. Despite my generation being the ones to face many of the issues that climate change will bring, it's those 20 years my junior and those who are yet to even exist on this planet that will be in the hot seat when the toughest of decisions have to inevitably be made. That is, unless we can find a way forward together. And just as in the Chinese saying, we need to plant seeds which will shield our descendants from the worst of what we have done. The youth of today are ready, willing, and able to assist in tackling this challenge head on. So I would encourage global leaders to share the responsibility with those who have the highest of stakes in these outcomes. Engage them and present them with a seat at the table through which they can generate creative solutions. After all,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Thank you all very much. Thank you. 네, 다음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청년 전문가인데요. 제가 지금 유튜브랑 네이버 TV, 카카오 TV 트래킹을 하는데 아까 지선님께서 이제 암호화폐 말씀을 하실 때 댓글을 2개 읽어드리겠습니다. 떡상 가즈아. 그리고 지사님 다음에 투자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 지사님께서 들어가면 떡락하더라고요. 꼭 좋은 카톡방을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임동선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대표 발표가 있겠습니다. 원래 그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써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오늘 들으면서 좀 약간 다 집어 던졌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되게 저 어떤 자리인지 잘 모르고 와가지고 왔는데 딱 와서 딱 다 말씀하시는 걸 딱 들었는데 무슨 막 거의 무슨 뭐 율도국에 온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 의미가 깊어가지고 전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막 두서없이 얘기하거나 이제 뭐 좀 엇나가거나 이러면은 뭐 알아서 진행자분들이 잘 커트해 주시겠죠. 네. So before I start, thank you, Jack and Korean. I'm going to be speaking in Korean. I don't think it's going to be translated in English, so I'm sorry. I hope we can have conversation later on. 제가 하는 일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낙성대역 쪽에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담화들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뭔가 정보를 전달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아까 원지사님께서는 이제 지갑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저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아직 지갑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암호화폐가 그 주창하는 세계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들이 아직은 좀 요원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오히려 창의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는 NFT라고 해가지고 아티스트 애들 모여가지고 그 그림 그린 애들이잖아요. 그림 그리고 막 음악 찍어내는 애들인데 걔들한테 지금 테크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재밌는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암호화폐에 사람들이 빠진 이유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디지털 세상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클린 슬레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합의되지 않은 가치들, 아까 뭐 젠더 이슈도 얘기했고 뭐 이제 학위 얘기도 했고 뭐 이제 환경 얘기도 했고 이거는 이미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거는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미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그러니까 혹은 이제 합의된 가치들 거기에 뭐 맥락들이 없는 건 아니겠죠. 자기네들이 이유가 있으니까 아까 necessity is the part of invention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necessity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걸 지금 와서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종용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과연 이게 왜 우리가 따라야 되지? 왜 우리 합의 없이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고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디지털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거기 그 세상은 저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열릴 거예요. 열리고 있고 디지털 네이티브한 이제
조직이 됐든 아니면은 그걸 통해 그 실현될 가치들이 이미 구현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데에 저는 뭐 일종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말 모르는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지금 세대분들에게 피력을 하는 것 자체도 되게 피곤한 일이에요. 어쩌면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대화를 끊고 싶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인이 있는데, 신동엽 시인의 이제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가 있는데, 그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 시를 가지고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민주화 세대분들께서 이제 혁명의 기치를 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똑같은 말을 하는 뭐 세대가 된 거죠. 어찌 보면 저희도 이제 언젠가는 또 이제 기성세대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세상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거를 이 율도국 같은 제주도에서 포용을 하시면 정말 좋은 일이고, 포용을 하지 못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또 도태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과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만약 시간 되면 그 낙성대 있거든요. 무디움이라고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초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동윤 페리제 항공우주 대표 발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발표 자료가 준비됐으니까 앞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웅얼거려서 괜찮으시면 이걸 벗고 최대한 침 안 튀기게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무슨 행사인지 좀 제가 좀 얼떨떨한 상태로 억셉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뭔가 엄청난 비전 같은 거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것 같고, 그거보다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사람들이 뭘 하고 싶은지 좀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97년생이고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저는 제가 MZ세대라고 불리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공대생들 특징이 뭐냐면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에 있다가 이제 어느 날 나왔는데 제가 MZ세대더군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페리지 항공우주라는 회사를 세웠고, 지금 거기서 얼떨결에 이제 대표를 하면서 로켓 엔진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제 저는 별을 좀 좋아해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별 말고도 이제 세상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하고 통신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제 영화 콘택트 보고 이제 햄 자격증도 따서 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갔는데 넘어갔네요. 로켓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이거를 시작을 했는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왜 시작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어느 날 하다 보니까 로켓을 만들면서 이제 재산을 거덜낸다고 어머니한테 한 소리도 듣고 뭐 이렇게 했는데, 굳이 기원을 따지면 이제 별 보는 일을 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취미가 강원도 보현산 근처에 보면 이렇게 아마추어 전문가들이 별 볼 수 있게 해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별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공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장비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막 아저씨들 보면은 그 차도 막 멋진 거 끌고 와가지고 장비도 다 멋있고 하는데, 저는 이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손재주여서 망원경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제 별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찍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좀 우주를 동경을 하게 됐고, 근데 우주를 동경하고 이제 그런 거하고 진짜로 뭘 만든다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더라고요. 이제 저희 첫 동료들이 자는 모습입니다. 이제 굉장히 처음에는 힘든 시절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뭔가를 만들기로 하고 스타트업을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자신만의 싸움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신만의 싸움을 하는 친구들을 한 10명 정도를 모았더니 이제 로켓 엔진을 만들 기회가 왔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이런 데서 자고 막 실험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가 그 포항공대 가속기 근처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그만한 시험 스탠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시험을 했는데 첫 엔진이 터졌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거에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폭발한 모습인데,
이런 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연수 시험에 처음으로 성공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카이스트에 입학을 하면서 로켓 엔진 만들겠다고 이제 그 학과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항공우주공학과 당시에 학과장님이 지금도 이제 학과장님을 하고 계신데 로켓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솔직히 제가 예상했던 그분의 반응은 미친놈 아니야? 약간 이렇게 예상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라 라고 하면서 이제 교수님들 몇 분하고 대학원생 몇 명을 붙여서 일을 시작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로켓 엔진을 시험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이 최초로 로켓 엔진 액체 산소하고 액체 메탄을 가지고 연수 시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최초로 건립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저희가 직접 만든 로켓 엔진을 제작하고 시험하고 연수 시험하고 발사하고 하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연수 시험 영상이거든요.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안 나오네요. 생각보다 시끄럽습니다. 안 들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로켓 엔진들을 만들었고요. 근데 엔진만 만들면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만든 다음에는 이제 로켓도 같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로켓을 만들어 가지고 발사를 했는데 혹시 요거는 소리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켓 엔진을 만든 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 번 계속 발사를 수행을 하게 됐고요. 이거는 아까 만든 엔진은 아니고 이제 연료를 고체로 해서 발사하는 로켓입니다. 근데 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재가 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액체 엔진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발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로켓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쏘기에는 이제 어디 떨어질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를 못 믿어서 그래서 이제 좀 안전 반경이 넓은 데서 발사를 해야 되고요. 그래도 한 10km 정도까지는 발사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이후에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디서 쏠지 좀 장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보드 카메라 영상이고요. 이제 네, 꽤 높이 올라가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로켓을 이제 학교가 세운 지 50주년이 됐다 그래서 저보고 로켓을 또 하나 만들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제 저도 50살이 안 됐는데 학교가 50살이 됐다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이제 제작을 해서 연수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막 보시다시피 얘는 이제 능동 제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넘어갔네. 예, 저렇게 로켓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이 로켓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할지가 좀 정해졌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걸 시작할 때 뭔가 거창한 목표가 있어서 우리가 일을 했던 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만든 뭔가가 그렇게 극한의 상황에서 뭔가를 해낸다는 사실이 되게 성취감이 느껴졌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목적이 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로켓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뭔가 팔아 먹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이런 사진을 찍는 인공위성들을 쏴주는 일입니다. 근데 인공위성 이게 뭐냐면 그 북한에서 미사일 쏜 거를 포착해서 딱 찍어낸 사진이거든요. 굉장히 해상도도 좋은데 이게 미국 국방성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플래닛랩스라는 회사의 CEO가 자기 트위터에 올린 사진입니다. 자기 트위터에 올리면서 우리나라가 미사일을 쐈다는 사실을 이렇게 처음으로 고화질 사진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것도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날아간 흔적까지 있는 사진을요. 이런 인공위성이 좌측 상단에 보시는 저런 작은 크레들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위성들입니다. 우유팩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인공위성들을 쏘는 사업을 최근에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로켓을 지금 이제 설계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회사들로부터 펀딩도 받아서 일을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회사들하고 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기 이전에 많지는 않은 많은 돈이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에 도와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게 저희가 처음에 창립 초기에 회사 벽에다 막 이런 걸 붙여놨었어요. This meeting is being recorded. 예. 이제 뭐냐면 이제 저희가 막 투자 받고 회식을 막 하는데 이제 뜬금없이 이제 저희 친구 중 한 명이 야 이 돈으로 이거 먹어도 되냐? 막 이러면서 이제 좀 돈을 좀 경각심 있게 써야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돌이켜 보면은 사실 저희 학교에 처음으로 학교를 세울 때 학교에 입학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인공위성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으로 계시거나 아니면 뭐 이런 회사들을 펀딩하는 위치에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고
저희가 처음에 로켓을 만드는 회사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기성세대에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하고 굳이 좀 연계를 시켜보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저희는 로켓을 만들 때 우리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냥 그 일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좋았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해졌고 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지 굉장히 궁금해졌고 그래서 학교 선배들을 찾아갔고 그분들이 저조차도 생각 못했던 방법으로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생각하기에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첫 번째로는 그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너네 뭘 하고 싶어 이런 거가 이렇게 바로 즉답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뭐 골방에서 막 라면만 먹고 자고 해도 즐거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행착오를 겪어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착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 옆에 있는 작가님을 얼떨결에 딱 뵙게 됐는데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을 빌려 읽거든요. 근데 이제 추월의 시대의 책을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근데 제가 그 추월이라는 단어 하나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추월이라는 거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 길을 따라서 잘 하다 보면 그게 남들을 추월하고 우리가 최고가 되는 것뿐이지 누군가를 추월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제가 세상에서 요새 많은 갈등들이 있고 하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건 우리는 사실 어쨌든 세상에서 파이를 쉐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득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상대방이라고 항상 인식을 해야지 이 사람이 나보다 절대적으로 맞거나 틀린 가치를 항상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 뭐 도덕, 뭐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런 거 가르칠 게 아니라 학생들이 남한테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야 되고 남이 원하는 뭔가를 기브 앤 테이크를 해줘야 되는지 항상 협상의 자세를 사람들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세상 사람들이 남들이 뭘 하는 게 잘못됐고 남들이 뭘 하는 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수 있고 사실 저는 기성세대가 되게 부러운 게 딱 하나가 그거거든요. 뭐 집 있고 이런 게 전혀 부러운 게 아니라 제가 부러운 딱 한 가지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내일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거를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회의에 대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런 논의들을 진행하는 앞으로의 방식들에 대해서도 저는 좀 재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한 번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저도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들을 다 못 외울 정도거든요. 나름 전 머리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주제가 뭔지, 그 다음에 목적이 뭔지,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아이템들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서 액션 아이템이 뭐가 되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런 목소리들을 못 듣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늘어놓는 자리를 마련한 건지 아니면 어떤 솔루션을 내기 위한 자리인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뭔가 사회에서 벌어지는 논의들이 정확한 액션 아이템과 어떤 후속 절차들을 가지고 항상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 저희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총 16명의 발표자께서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발표자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16분으로부터 이제 마음속 깊게 아는 응어리 또는 고민, 이런 희망에 대해서 짧게나마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고요. 이제 본 세션 시간상 다루지 못한 수많은 이런 다른 청년들의 그런 분노 내지는 그런 열정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제 이러한 소통의 장이 더 많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저희 지사님 모시고 저희 청년 16분 이제 포토 짧게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